우리 윤석윤 팀장님이 친절하게도 네. 그 개인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 방을 아, 통해서 네네. 이제 그 구독자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와 주셨어요. 네네. 아, 이거 친절합니다. 이런 거. 잘했죠. 예. 네. 그래서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네. 질문들. 네네.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발굴을 네네. 나도 하고 싶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네. 되게 막연한 질문이기는 한데 네, 맞아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예.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데 근데 어떤 마음으로 여쭤보셨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제 입문하셨는데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냐 이걸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의도로 여쭤보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 주식 스터디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좀 역량이 부족하지만은 좀 집단지성을 살리면은 실력이 좀 상향평준화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 종목을 또 기업을 하나 놓고 분석하다 보면은 내가 미처 분석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통해서 좀 집단지성을 좀 살렸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거는 사실은 전문 투자자이신 분들도 상당히 부지런히 하시는 건데 네. 그냥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상에서 되게 양질의 정보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이스트리셔? 단연 와이스트릿이죠. 와이스트릿 같은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카페나 블로그 활동에서 되게 양질의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전문 투자자이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되게 좋은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스크리닝 한 다음에 한번 차트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급등에 있어. 그러면 일단은 조금 걸러. 네. 왜냐면 어려우니까. 네네네. 근데 급등 안 하고 조금 횡보하고 있는 것들은 좀 추려서 공부해서 한번 따라가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골라보는 거. 그래서 당장 초보자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뭐 책을 보고 무슨 데이터를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남의 도움을 받아라.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미디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거 네네. 쭉 보고 나서 네네. 급등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빨리 봤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왜 이제 봤지 하는데 네. 글을 보고 나서 주가가 안 오르고 있어. 네. 그러면 이거 별로네. 네. 대부분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세가 난 다음에 이제 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실 약간의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기업도 좀 알고 시장도 알고 하니까 뭔가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데 다 좋은 찬양 글만 많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딱 샀어. 근데 이미 지금 바닥에서 한 30% 올라와 있는데 주가 조정이 한 15% 20% 받았어.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못 견디죠. 손절할 확률이 매우 높아. 예. 근데 손절하고 나면 또 그게 또 가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생리를 잘 모르시니까 네. 애초에 이런 거를 좀 제거하고 조금 편안한 거를 좀 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네. 이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상황이 상황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올드한 얘기지만은 매수매도는 그냥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네. 설사 그 기본으로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 보이는 A라는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VI가 걸려버렸어요. 네. 10% 15% 올랐어요. 그러면 비중 일부를 좀 팔아보는 거예요. 한 10%에서 20%, 뭐 30% 팔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채워보기도 하는 거고, 네, 네. 안 떨어지고 가면은 다른 종목 더 싼 거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진짜 식상한 얘기지만은 초보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거래량 터지고 막 이런 것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은 그게 워낙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애초에 나는 바닥에 살 수 없고 애초에 나는 천장에 못 판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금
평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도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분할 매수 하는 것들을 좀 권장드립니다. 예. 이게 크게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 소액으로 하시는 네. 분들은 아, 뭐 그래봐야 한 종목에 300만 원, 500만 원 투자할 건데 그걸 네. 무슨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나중에 이게 습관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한 종목에 3천만 원, 네.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서 모으고 조금씩 나눠서 네. 팔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네. 그 리스크를 많이 또 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네. 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룸이 생기니까. 네, 네. 저도 옛날에는 이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 못했었는데 네. 해보니까 네. 오 이게 더 괜찮더라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 연기금 펀드 운용하잖아요. 네, 네, 네.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정확히 어떻게 전략 전술적으로 어떤 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좀 잘하는 데가 캐나다 연기금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는 철저하게 이걸 좀 지킨다고 그래요. 보면은. 음.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 자산이 뭐 주식, 채권, 뭐 대체 투자, 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 비율을 뭐 25, 25, 25, 25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 많이 올라서 올라가지고 비중이 25가 막 예를 들어서 30%가 됐다. 그럼 5%를 매도하는 거죠. 네, 네. 매도해서 더 예를 들어 채권이 빠져 있다. 25였는데 20이 돼 있다. 그럼 채권 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될 거예요. 연기금이 그 정도 된다는 거가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금액과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가는 거를 당장 짧은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훈련이 되고 되게 긴 시간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꽤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초보 투자자들이 네.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조금 트레이딩이 더 나을지. 네. 물론 이제 상황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은 사서 버티는 바이 앤 홀드 전략. 요런 거 사실 이게 뭐 정답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예, 초보들을 위한 거라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 트레이딩이 저도 트레이딩을 안 하거든요. 약간의 네. 비중 조절 약간의 비중 조절하고 혹은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는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과거에 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은 수익률에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시 그 종목이 떨어지면은 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사고 하는 것들은 좀 있지만은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막 트레이딩 매수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저는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약간 바이 앤 홀드로 가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급락이 나오면 좀 분할로 다시 좀 매수를 좀 더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이런 것들이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 같은 데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대표 종목이라든지 뭐 대표 ETF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적으면서 이렇게 시장이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우상향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볼륨이 좀 작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매매는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초보 투자들이 너무 매매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은 저는 실수가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분히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을 버는 투자, 조금 천천히 조금 시세가 좀 천천히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 레버리지.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버리지 그 양날의 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성 자체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예, 대호 기자님도 그럴 거예요. 맞죠? 예. 급해 죽죠, 아주 그냥. 예, 네. 진짜 빨리 벌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계좌를 좀 두 개로 나눠요.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이래서 뭐 1대 9로 나눈다든 2대 8로 나눠가지고 네. 조금 뭐 8이나 9에 해당하는 것들은 레버리지 쓰지 말고 순수 그냥 현금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 2 혹은 많이 하면 3 정도에 대한 거는
레버리지를 풀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욕망을 1, 2, 3에서 해소를 해요. 그리고 또 수익이 나면은 그래도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현금만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 계좌 이익 기여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혹은 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왜? 본진이 벌써 7, 8, 9에 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신 다음에 레버리지도 좀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현명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예, 예. 위험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쓰는 거는 말 네. 그대로 거의 막다른 길, 그렇죠. 절벽 끝에서 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계좌에서 쓰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계좌에서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위험 관리한다고 10%, 20% 정도 비중만 쓰는데 네. 나중에 점점 올라가. 아, 이게 그래서 저는 계좌를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욕구 해소로 계좌가 적은 데서 하고 네. 본진은 탄탄하게 좀 느리더라도 가져가면 심리적으로 안 쪼들리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네. 2천만 원 정도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쪽으로 놓고 네네. 한 1,000만 원 정도만 그렇죠. 넣고 요걸로만 네. 레버리지를 쓰면서 한 네. 1,200~300만 원이라도 한 번씩 네, 해보는.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즘에 환율 때문에 네. 지금 뭐 1,400원도 목전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저희가 1,400원을 거의 또 보게 될 줄이야.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이제 해외 주식, 특히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네. 분명히 저 주식이 빠진 것 같은데 환차익으로 네네. 수익률이 꽤 괜찮게 올라오고 이렇게 네. 보이는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지금 일단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를 때, 즉 원화 약세고 달러 강세일 네네.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네. 우리가 전투에서는 패하더라도 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일정 부분 해외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레버리지도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뭐 국내 주식을 뭐 7로 가져가고 해외 주식을 3을 가져간다든지 혹은 자신 있으면 뭐 5대5로 가져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8대2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버리면은 일정 부분 그 환율에서 좀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주식 가지고 있으면 또 배당 같은 것들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배당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또 환전해가지고 많이 빠져 있는 국내 주식을 또 사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서 좀 이득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매도해가지고 또 많이 환율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는 좀 사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는 게 물론 뭐 환율에 따라서 환율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신경 써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해외 주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자산이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뭐 7대3, 8대2로 적어도 가져가면서 지금 이럴 때는 사실은 달러보다는 원화가 약간 또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왔잖아요. 아니 원화가 많이 싸져 있죠. 예, 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네.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네. 뭐 변동성에서 막 네. 떨어져 나가거나 네. 공포 장세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심리를 제어해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시작을. 네, 소액으로. 왜냐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있으면은 아, 처음부터. 예, 이제 뭐든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 데미지가 크니까 일단은 경험을 많이 쌓고 나의 주식 투자의 어떤 그릇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해서 땅을 한 평, 두 평 모으듯이 좋은 회사들을 좀 늘려가는 거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작잖아요. 그렇죠. 또 급여도 적을 거고. 근데 한 달에 1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이 돈 이거 투자해서 언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괜찮은 게 제가 자녀 계좌 같은 경우도 네. 뭐 세뱃돈 받거나 추석 때 용돈 받으면 그걸로 사주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되게 큰 돈이 돼요. 아,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야.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옛날에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해가지고 아, 네. 그 아들한테 테슬라 주식을 30만 원치 사줬어. 예. 분할 전에 200불 때 19년도에 와. 그게 한 1200%, 1300%좀 났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300만 원 이상 된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액으로 조금씩 좀 장기적인 마인드로 느리지만은 그렇게 좀 일단은 자산을 꾸려 나가 보시는 게 어떻나 싶죠. 적립식도 좋고. 예, 좋죠. 충분히 좋죠. 예.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를 하면서 굳이 다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네네. 그래서 뭐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도 있고 네. 뭐 자문을 많이 해주는 투자 자문사도 있고 거기 네. 이제 랩 상품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도 좀 해주세요. 저는 운용사의 일부 자금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고객분들이 매칭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본인이 그 운용사라든지 자문사를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예, 되는 거예요? 좀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충분히 해서 추천을 좀 받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운용사나 자문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들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수익률도 중요하고 그렇죠. 평판도 중요하고 그렇죠. 투자 네. 철학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네네. 예. 중요한 거는 그 투자를 총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과거 수익률이 또 중요한 게 솔직히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담보하진 않죠. 담보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잘했다는 거는 미래에 잘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같이 또 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운용사나 자문사마다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충실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 투자 헤드가 자주 바뀌는 데인지 아니면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는 데인지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 데인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 네. 모멘텀 투자도 잘하는 그런 뭐 자문사나 운용사 그럼요. 펀드 네. 그리고 좀 가치 투자 같은 걸 네, 하는 네. 펀드 약간 이것도 이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자금이 분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치 투자 베이스, 뭐 성장주 투자 베이스, 아니면 뭐 컨트나 알고리즘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네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네.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 육아 네. 그렇죠. 남자들도 육아를 해야지 참 네. 아무튼 남자도 육아해야죠. 열심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든데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은 직장 생활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우리 뭐 직장 생활 해보셨 여기가 직장이죠. 여기서 네, 또 바뀌셨으니까. 지금은. 예. 직장 생활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어쨌든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이 침범할 정도로 투자에 매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느리지만은 좀 시간을 버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죠. 아까 얘기한 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뭐 갑자기 목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뺏기게 되고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버는 투자 천천히 그래서 롱텀하게 보고 좀 저렴하지만은 2, 3년 기다리면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장 기업은 아니지만은 사이클 기업으로서 지금은 바닥이 있지만은 결국은 한 번은 또 사이클이 와서 또 좋은 시기에 올 만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충분히 좀 추려서 그런 것들 좀 모아가는 것들. 그래서 시간을 버는 투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과 투자를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자산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 커지게 됐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봐도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직장인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 페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요 뒷단에 있는 사이즈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전업 투자자들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있었죠, 저도. 아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도 목표가 전업 투자였어. 증권사 직원들도 그래서 네.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있죠. 네. 근데 전업 투자 는 왜 안 하셨어요?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에이, 이게 이제 윤석윤 팀장님이 겸손해서 그런데 자산이 이제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 한 10배 되잖아요. 아, 뭐 10배 돼요, 진짜로. 전업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그때 투자가 제일 잘 됐으니까 14년도, 15년도 이럴 때가 네. 거의 계좌가 100% 이상씩 수익이 났으니까 그때는 하려고 했었어요.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가죠 이제. 들어갔지. 그래서 네. 아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전업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 생활이 주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같이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또 회사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의 유무형 그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업이라고 하면 저는 전업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뭐 50억 되고 100억 되셔가지고 뭐 제도권에 계시다가 나가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봤지만은 저는 그분들 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않아요. 제가 진짜 가까이서 봤을 때. 네. 아 그분들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 맨날 골프 치는 거 올리고 호텔 가서 밥 먹는 거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목마름이 있다라니까. 아마 그분들은 돈은 많아. 네, 네. 하지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인정받고자 것들을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목마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아시는 형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셨는데 네. 이제 자식들 보기에 조금 아빠가 맨날 집에 있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사무실 차려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되게 나가셔서 전업을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름대로 고충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업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충분히 자산도 만드시고 전업을 했을 때 내가 생활비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예. 근데 사실 어진간하게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생활비로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계좌에서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안 좋을 특히나 때. 지금처럼 장이 어려울 때 이거 팔면 안 돼. 분명히 이거 수익 날 거야. 그런데도 그거 생활비 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투자라는 거는 심리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데 마음이 편해야죠. 네, 어려워요. 마음이 일단 네. 편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전업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파이프라인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라든지 임대 소득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좀 커버가 되는 상태에서 전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런 파이프라인 없이 그냥 순수 전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비추. 한 50억, 100억 가지고 전업 투자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네네. 진짜 저는 50억도 사실은 어. 뭐 집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금융자산만 50억. 저는 근데 다른 파이프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50억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그래요? 권장해드리고 싶지 50억으로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형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20대부터 해서 한 60살까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집도 있으시고 자산도 있으셔. 네. 근데 소비를 못 하세요. 왜 못 하는 줄 알아요? 캐시플로가 더 없잖아요. 네. 자산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30억, 40억, 50억 있어도 네. 옛날만큼 그래도 월급이 있을 때만큼 혹은 사업 소득이 있을 때만큼 심적인 여유가 안 생겨요. 왜냐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네, 돈을 까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30억에서 이제 마이너스 29억 몇천 이렇게 되니까 설사 50억에서 신기하네. 49억 뭐 9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5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뭐 임대나 사업의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적어도 이 주식 계좌에서 내 생활을 위해서 자금을 안 빼도 되는 그 정도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배당 받는 걸로 커버가 다 된다라든지 뭐 이런 쪽. 그 상황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한 103억 원으로 전업을 투자했는데 뭐 이것저것 쓰고 하면서 이제 99억 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사람이 미칠 수도 있을 것 받아요. 같다. 네, 진짜 받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네, 그게 사람이야. 아, 참.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하고 시세도 많이 보고 리포트도 많이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더 많이 보는데 직장인들한테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내가 과연 저 사람들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저는 뭐 자기 의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과 그 다음에 노후가 보장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생애 주기적으로 보더라도 빠르면 20대 중반, 뭐 늦으면 30대 초반부터 해서 보통 뭐 60살까지 간다고 치면은 한 30년 정도 일을 할 텐데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러면 은퇴하고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는 시기보다 일 안 하는 시기가 더 많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하고 좀 준비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부를 누리려고 하면 사업이랑 투자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이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사업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바야 그냥 주식으로 부담 없이 조금씩 내 그 금융 자산을 늘려서 나중에 그 자산 소득이 근로 소득을 이기는 그날까지. 예. 그렇게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상적이죠. 네, 누구나 그렇게 꿈꾸죠. 아니 근데 저는 전혀 이상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초년생 25살에서 30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버는 그 캐시플로우에 적어도 뭐 20%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시 못 해요. 전적인 얘기로 제가 아시는 분이 자식한테 증여를 해줬거든요. 네. 그때 당시 예전에 그 1,500만 원 증여를 네. 했었는데 네. 저는 그 1,500만 원 증여한 돈이 거의 10억 가까이 간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 지금 20년이 채 안 됐죠. 네. 가능해요. 아 진짜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좀 네. 증여 좀. 그래서 저는 아이들 계좌로도 그렇고 맞아요.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경제교육도 되잖아요. 그거는 그 자꾸 자식들을 공부 열심히 해서 노동자의 길로 가는 것만 알려주지 마시고 네. 사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은 진짜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시간이 25년, 30년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